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위한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에도 세계 증시는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3년여 만에 2만 선이 붕괴됐는데요.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12년 만에 이 비상경제회의라는 말을 이용한 네. 그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어제 원탁경제회의도 했는데 청와대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여쭤보면 왜 코로나19인지 혹시 19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2019년이잖아요. 예. 그럼 2019년 12월 달에 병이 발병이 돼서 WHO에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3월이니까 예. 3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비상경제회의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1월 달에 벌써 이 내용의 심각성을 많은 기업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대구시의 방송도 잠깐 보셨지만 글쎄요,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페이크 뉴스가 온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듯이 이 정부의 거버넌스 자체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과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과 보건처나 보건복지부나 다른 쪽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혼재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은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고 이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예. 그 시스템이 잡혀야지만 각 부처별로 지급이 돼야 될 여러 가지 지원 대책에 대한 통계를 끌어당겨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논의하고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말씀 중에 페이크 뉴스가 모든 언론에서 통해 나간다는 거는 뭐 조금 그렇죠? 일반적으로 요새 일반 유튜브가 SNS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다른 창구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오늘 과연 그럼 어떤 대책들이 좀 강구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저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서 일정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대책도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 제재를 좀 해제해주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고 국민들의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좀 풀어주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하게 좀 단행돼야 될 대책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각 업종별로 협회가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협회, 뭐 또 중소기업청도 나름대로 기업청이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쪽에서는 벌써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업계에서는 3,25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호텔업계에서는 830만 근로자들을 지금 고용하고 있으니까 1,500달러의 긴급 자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미상공인연합회에서는 임시 부도를 좀 폐지를 해주고 건저당 및 압류 임시 중지를 좀 해주고 월세 미납 시에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좀 중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아시겠지만 미국 시한으로 HR 6201이라고 해서 입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협회와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지원책에 대한 요구사항이 바텀업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맨날 탁상행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밑에서 직접적으로 상공인들과 중소기업분들이 애로점이 있는 부분, 고용과 생산과 수익, 세금 부분에서 애로점이 무엇이 있는가는 밑에서 끌어올리는 게 저는 지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정부에서 좀 관리하시는 차원이 저는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박사님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추경 11조 7천억 원이 통과됐고 뭐 네.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32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충분할까? 미국은 뭐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뭐 경제 규모 자체가 훨씬 더 많은 액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방금 시기의 어떤 문제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링거액 수준의 어떤 주사 처방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뭔가 더 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규모에 대해서는? CNN의 앵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화폐가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재정을 풀어도 결국 그 영향은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변국들에서 어느 정도 이전을 시킬 수 있으니까 좋겠죠. 물론 그런 나쁜 생각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을 푸는 데 있어서
환율과 금리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다 고려를 해야 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흔히 GDP 대비 그 부채, 재정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네. 하는데 그렇죠. 경제적으로 보면 60%가 넘어가면 빨간불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한 60%가 안 되는 40% 근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0% 여유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이 20% 되는 게 규모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GDP니까 약 한 3천억 달러. 다시 말하면 3조 원에 30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우리는 60%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다. 추정입니다. 제 추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 300조 원을 다 쓸 것이냐? 아니면 150조만 일단은 쓸 것이냐? 10%만 쓸 것이냐? 쓴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것이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단체별로 올라오는 바텀업 되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데다가 배분하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지자체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이 전체 시스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자체에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최근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개학이 늦어지고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온라인 교육을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극빈층이 생깁니다. 교육을 속도가 느리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죠. 미국은 벌써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14.5달러 정도만 내면은 지금 인터넷 속도까지 전부 다 조정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대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자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많은 통반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재정 지원에 필요한 부분은 어딘지 각 극빈층은 어디에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그 실무 차원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위로 올려서 거기에 대한 지시가 좀 빨리 내려와야 된다라는 걸 누차 좀 강조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상원 하원이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법안 6201도 363대 40으로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역 민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 지역구 의원들이 아닙니까? 그럼 과연 국회는 우리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터무니가 없죠. 지금 뭐 다른데 지금 제밥에 눈이 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국가 비상 경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각자의 역할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2차 추경까지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당연히 입장이신 그렇게 봐야죠. 지금 11조, 12조 정도 풀어서는 앞으로 닥쳐 미국은 지금 이 대응책을 몇 개월로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18개월보다 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8개월에서 조금 더 길 수가 있다라는 말은 백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러네요. 결국 경제 대책은 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을 임시 방편으로 막는 역할에 준하는 거지. 댐이 터져서 홍수가 났는데 댐을 언제 지을지가 걱정인 것이지 홍수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어떤 부분의 파장을 미리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전 단위가 좀 다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 경제 주체들, 정부, 기업, 가계 뭐 이때는 다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죠. 뭔가 대응의 마련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뭐 기업인들 많이 알고 계시겠고 또 가계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이겠죠. 일단 음식점, 호텔, 숙박업 전부 다 올스톱된 상태고 매출이 80% 줄었다고 하지만 대구 지역은 아마 거의 100%에 가까운 음식업 같은 거는 뭐 다 중단된 상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앞에서 여자 앵커분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임대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종업원들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 지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분들 세금을 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담보금이 얼마냐고 그러면 한 700조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실물 경제 위기가 나중에는 어디로 번질 것이냐? 전부 주택담보대출이란 말입니다. 그럼 금융위기로 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건 다 그냥 빈소리. 에 불과하지 않나. 그러면 결국은 재정정책밖에 없다면 이 재정정책이 들어가서 실물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로 번지는 방화벽을 만드는데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게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 그런 비슷한 차원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이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닥터 둠이 미국 가게에다가 $1,000씩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미국은 바로 실행을 해버렸죠. 4억 인구라고 치면 4인 가족 기준이면 1억 인구고요. 1억 가구고요. 곱하기 $1,000 하면은 약 한 1,000억 달러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의 통계라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분배하면은 제대로 모든 사람에게 갈지 어떤 방향에 갈지에 대한 내용보다도
부자에게도 줘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도 줘야 되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를 지금 가지고 따지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문제의 경중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시시비비 가릴 것은 나중에 가리더라도 지금 상황이 비상하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2년 만에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인데 이게 급식을 가난한 사람한테도 줘야 되냐, 부자한테도 줘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질 때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글쎄요, 정부에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여행업계 또 공연계 네.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그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언발의 오줌 누기다. 너무 지금 불과 3개월 사이에 이거 뭐 다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네. 뭐 특정 업종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이 막 가장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건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경우 하나 예를 간단히 제가 통계를 말씀을 드릴까요? 식당을 하는 전 미국에 1,560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답니다.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부탁하는 게 2,250억 달러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니까 1,450억 달러 복구 지원비 좀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및 운영 부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금융부채, 그다음에 1,000억 달러의 연방 재난보험 지원 요청, 그리고 350억 달러의 지역 재난구호비, 450억 달러의 연방 대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상공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리느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빨리빨리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똑같은 이야기의 되돌이표입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은 다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고 공포가 밀려오고 있고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이 중요하다. 이 실물 경기가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야기 사실 0.5%포인트 인하한 것도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인하한 거라서 네.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가 됐습니다. 네. 0.75%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좀 부작용도 자연히 좀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없겠습니까? 금세기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첫 기회랄까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왜냐 그러면 금리가 낮으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늘 어려웠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대공황으로 간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중국이 마이너스 7%까지 나타나서 정말 2분기 연속 대불황의 징조가 나오다가 이게 1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공황적 상황이 되는데 18개월 동안 가능하다니까요. 이 상황이. 예. 그렇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그동안에 공황이 있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한 4, 5년 버티고 나면 경제는 폭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왔습니다. 문제는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 부의 배분 문제도 같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여기에 어떤 경제적인 대응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경제 외적인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이런 경제 위기를 금리 단순히 몇 % 떨어뜨린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온다? 더구나 한국 통화의 어떤 국제적 지위 이런 뭐 비하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 이런 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존재할까? 이미 미국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연준이 1%포인트 떨어뜨렸는데 증시는 거의 10,000포인트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금리 정책은 무효하다. 이 질문 들어볼게요. 아마 가장 관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계가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니까 이건 뭐 가계 빚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일부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뭐 주식도 하시고 그러시겠죠. 펀드도 하시고 뭐 많잖아요. 항목들, 품목들도 많고 이걸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냐, 아니면 무슨 처분을 해야 되냐,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계속 금융위기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불안 심리를 이렇게 작용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자. 솔직히 제가 뉴스를 투자자.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 상황은 뭐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많은 개미 투자가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이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바닥이냐. 물론 바닥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무릎팍 정도에서 살 수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다우 지수는 18,000 밑으로 더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14,000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2년 전에 이미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의 아가리라고 하는 조셉 데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3만까지 가던 주가가 폭락을 해서 14,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치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제가 기업 강의를 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주식을 매입을 하는 것이 옳으냐, 부동산으로 가는 게 옳으냐, 많은 재테크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들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무모한 분들이거나 내지는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이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뭐 각자의 책임하에서 투자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단지 방향성을 말씀드리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앞으로 하향 가능성, 추세선이 더 크고요. 오늘도 벌써 다우나 S&P 선물지수는 하향 곡선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미국장이 열리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거의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럼 환율은 지금 1260원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1300, 1400, 1500 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미국은 이제 시작이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건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현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금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도 금도 안전자산이 아닌 것 같다. 왜? 현금으로 직접 돌려놔야지 지출을 할 수가 있는 상황. 미국의 우리나라 자료화면에 많이 안 나옵니다만 월마트라든지 코스코 같은 장을 가보시면 마켓을 가시면 휴지나 생필품들이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을 자주 보시게 됩니다. 예. 지금 지금 기름값은 1달러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자, 이런 거의 대공황적 상황과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한 달 정도에 끝이 날까? 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2달 갈까? 위험합니다. 3달 갈까? 대공황으로 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미국 역시도 금리를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 말은 금리 인하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게 어떤 심리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그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다우 지수가 14,000이었습니다. 최고점이. 그게 아무런 미국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의 상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만까지 접근을 했었죠.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죠. 아, 이거는 자산 운용 회사들이 6조에서 7조 달러를 푼 미국 연방정부의 돈을 가지고 아마 좀 활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버블이 끼어 있었겠구나. 언제 떨어질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에 3년 전에 벌써 여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야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럼 증시가 바닥을 쳤죠. 그럼 공포가 시장에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공포냐? 말씀드렸지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죠. 어느 시점에 매입하면은 언제쯤 크게 날 것이냐? 당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이번에 이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인데 병리적 현상이고 이 자연 현상이 앞으로 우리의 소비 문화와 의료 문화와 사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디지털 정보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온라인 교육이나 쇼핑이 더욱더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AI라든지 IoT 같은 바이오 같은 업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럼 미래 투자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업종별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좋은 업종은 선매를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도 뭐 코스피, 코스닥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또 코스닥 2% 네. 정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뭐 펀드멘탈 이런 말을 하면 좀 사치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동성 위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증시 안정화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뭐 워낙 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내놓을 대책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더 좀 아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이건 증시건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정부가 개입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린다?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돌린다?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손 넉놓고 있으라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떨어질 때 그 속도와 깊이를 조절할 수는 정부가 있죠. 그래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쓰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통해서 어떻게 힘을 보태보겠다는 것은 힘이 없으니 예. 재정정책을 통해서 빨리 어느 정도의 그 내려가는 힘을 좀 막고 느리게 내려가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달러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너무 지나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미국보다 3개월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요. 안정이 돼가는 추세에 미국이 피크로 간다면 우리 의사나 간호사분들도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의 행동을 보이면서 미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저는 지금 경제적인 입장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외교나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이 참 답답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과연 언제쯤 좀 안정세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점을 한번 짚어볼까요? 글쎄요. 앞에서 미국에서는 18개월 또는 그보다 더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2년이 걸린다는 거고요. 지금 1차, 2차, 3차 임상 실험이 끝나고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제 접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효과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이게 사그라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중요하신 말씀인데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생애 주기가 5개월이라 그러거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12월 달에 소멸이 됐습니다. 7개월 만에. 예. 사스는 중국에서 발현됐잖아요. 이거는 7월 달에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7월 되면 괜찮아질 거다 한 것은 사스에 준해서 말한 것이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7개월 만에 소멸됐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생애 바이러스의 주기를 가지고 7월쯤이면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보건기관에서 나오니까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박사님, 저희들이 정부 이야기도 가게 얘기도 있는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게 시총 엄청나게 지금 다 그렇죠. 떨어졌잖아요. 예. 이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21조가 날아가고 21조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가지고 있는 자산도 다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기업들은 어떤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기업들은 예전에 한 700에서 1000조 정도 현금 유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항공업계나 호텔업계는 좀 예외가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하나의 업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종에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부도가 나버리면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답답함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대기업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이쪽 소상공인들 쪽에 포커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정 300조 그래봐야 아까 말씀드려봤지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 자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가 어딘가를 먼저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조금 더 그래서 바로 현금 지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보증이랄지 예. 그다음에 각종 대출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대출이 직접 그분들한테 손에 가는데도 너무 이 절차가 아직도 까다롭다고 그래요. 바로 그 그런 부분도 부분입니다. 좀 완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철폐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금을 우리가 재정을 풀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좋으냐? 우리가 국내 채권을 발행하는 게 좋으냐? 통화 수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현지에서 만약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곽수정 경제학 박사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